안녕하세요. 네, 서작가 인터뷰. 오늘은 경희생 한의원의 김지만 원장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김지만 TV를 쭉 봤어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가 좀 인기가 많은가 아무래도 제가 좀 서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단연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달걀. 거의 250만 명 만회 이상. 거의 그 정도 같죠 지금. 네, 좀 있으면 300만 회. 또 갈 수 있을 것 있으면 같아요. 좋겠습니다. 네, 예. 있을 것 같아요. 흔한 게 그렇게 관심이 많네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계란이란 거 우리가 흔히 접할 수도 있지만은 네. 또 건강식품 중에 하나로 또 치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죠. 계란 선생님 많이 드세요? 평소에? 저는 뭐 자주 먹죠 계란. 오늘도 아침에도 또 먹었습니다 계란을. 몇 개? 하나 먹었습니다. 저도 하나 먹었는데. 네. 저도 꼭 하루에 한두 개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단백질 네. 섭취가 아무래도 평소에 적다 보니까. 네. 네. 어떻게 해서 드세요? 저는 주로 이제 그 삶은 계란 주로 먹습니다. 아무래도 후라이보다는 삶은 게 좀 더 건강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모든 음식은 너무 고열로 가열해서 음식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뭐 당 독소라든지 아니면은 단백질들이 변성이 되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기름에 튀기게 되면은 이게 고열이 되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삶으면은 100도씨에서 삶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건강한 성분을 살리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너무 고온으로 익히면은 실제로 그 계란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많이 파괴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계란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란에 어떤 성분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계란은 이제 두 가지로 갈라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노른자, 계란 노른자에 영양 성분이 거의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흰자에는 거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른자에는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뭐 제아잔틴이라든지 눈에 좋은 성분들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계란 흰자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단백질들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굉장히 적절하기 때문에 아주 고품질의 단백질 섭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누구한테나 좋지만 특별히 좀 계란을 꾸준히 먹으면 좋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고품질의 단백질 원이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근육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좀 늘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요새는 근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근감소증이 될 만한 분들에게는 계란이 아무래도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단백질을 섭취를 시키면서도 고품질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보면은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 먹지 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관상동맥 질환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좀 적게 먹으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에서 보면은 계란 섭취하고 심장병 발병률하고 별 상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계란 섭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심장병 발병률이 적었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 계란 안에 콜레스테롤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심장학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온 연구들을 보면요.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은 계란을 그래도 뭐 하루에 한 3개, 4개씩은 먹지 말아라. 뭐 그런 정도 권고는 있습니다. 3, 4개까지 먹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사실.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저같이 좀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허기지면 아침에 하나 먹고 뭐 밤에도 하나 먹고 하다 보면은 3, 4개는 또 금방 까먹게 되죠. 계란을 다이어트로 음식으로 먹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계란만 먹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어떨까? 다이어트식으로 계란. 일단은 이제 포만감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부른 정도를 포만감 지수라고 하는데 계란은 칼로리에 비해서 이 포만감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사실 각광을 받고 있죠. 하지만 계란만 먹는 거는 아무래도 좀 그 무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 가지 골고루 영양소를 또 섭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란만 가지고는 또 모든 영양소를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란을 다이어트 한다면 뭘 좀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계란의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과 이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튀기지 않은 것들, 그리고 가공식품과는 같이 안 먹는 게 좋고요. 자연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란과 잘 어울립니다. 특히 짙은 잎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아잔틴과 루테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란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을 좋게 하는 이 제아잔틴과 루테인과 같이 이 상승작용을 나타내서 훨씬 더 눈에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저는 노른자파거든요. 선생님은? 저도 사실 계란을 근데 이 노른자를 안 먹으면 포만감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진짜 노른자 빠진 계란은 맛이 없죠. 근데 또 흰자만 먹는 사람도 꽤 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하루에 1개 정도는 괜찮고 흰자만 드실 경우에는 이제 계란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노른자는 좀 덜 드시고 흰자만 좀 드시면은 좀 좋겠죠. 하지만은 계란 노른자를 아예 먹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니다. 예. 그 노른자에 그 치매에 좋은 성분이 있다고 전 들었는데. 맞아요? 네, 이 노른자에는 보면요, 이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콜린은 우리 뇌세포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성분이죠. 그래서 계란이 치매에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연구를 해보니까 계란 섭취와 치매와의 관련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라는 연구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대규모 이 식단 연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메디테리안 다이어트, 그러니까 지중해식 식단을 했을 때는 이 계란을 같이 먹었을 때 치매 예방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자체가 치매에 좋다기보다는 다른 좋은 식단들과 어울렸을 때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같이 먹으면 좋다는 얘기일까요? 지중해식이면은? 지중해식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레드미트, 그러니까 이제 붉은 고기를 적게 먹고요. 닭고기,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고, 그리고 일부 유제품을 먹고, 또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 식단하고 계란을 같이 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계란에 뭐 유정란도 있고 무정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차이가 뭐 있을까요? 확실히? 비싸요, 훨씬 유정란이. 유정란이 비싸죠. 네. 그런데 유정란하고 무정란은 영양학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상 구분을 할 수 없고요. 다만 유정란, 무정란보다는 이게 좀 방목돼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인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요. 아무래도 닭이 뭘 먹으면 그게 계란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이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이게 다 우리가 이게 다 우리 살 같지만 사실은 다 어디서 온 살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고기라든지 음식에서 단백질을 섭취해서 우리 몸이 되는 거고, 닭도 마찬가지예요. 닭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계란의 품질이 결정되는데,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목축, 그러니까 방목을 한 그런 닭이 낳은 알에서 이런 오메가3라든지 더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좀 유기농, 방목된 닭의 계란을 드시는 것이 좀 더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봐야죠. 방목된 계란을 어떻게 구별해요? 유기농? 그거 이제 써 있나요? 써 있죠. 뭐 이건 어떻게 키웠다 하는 뭐 그런 그런가? 인증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이 훨씬 좋은데,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드셔도 사실은 뭐, 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요. 예, 사실 저도 못 먹습니다. 맞아요, 진짜. 계란이 뭐 무슨 공진단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뭐 다 그걸로 먹겠어요. 유기농으로. 네. 그러니까요. 두뇌 쪽이니까 아이들한테도 좋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꾸준히 먹어왔던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훨씬 흡수도 잘 되고 단백질이 고품질이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제 좋은 간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뇌? 두뇌도 좀 도움이 될까요? 두뇌. 그건 별론가? 사실 뭐 계란이 딱히 더 머리를 좋게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영양적으로. 계란은 이제 완성식품이라고 하니까 뭐 누구나 먹으면 좋은데 어린 아이들은 성장이니까 더 좋고, 다만 뭐 그걸 먹는다고 해서 머리가 더 좋아지는 효과는 좀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란 먹어서 머리 좋아진다 그러면 또 엄청 먹일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그렇죠. 과하게 먹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루테인이 아까 들어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네네. 그렇죠. 선생님, 루테인은 눈에 좋은 건데 영양소로 많이 먹잖아요. 건강기능 식품으로 눈이 안 좋고 노안이 요즘 또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계란
그 노른자가 그 눈에도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루테인이나 제아잔틴의 농도가 높은 사람들, 혈중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 노년에 생기는 황반 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덜 앓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란이 충분히 다른 좋은 식품들과 어울렸을 때는 눈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완숙, 반숙 어느 쪽이세요? 아, 선생님은? 이 사실은 계란을 먹을 때 사실 주의해야 될 게 계란 껍질에 있는 세균. 네, 거기에서 이제 장티푸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드실 때는 껍질을 완전히 잘 소독을 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사실은 이 김밥집에서 이 계란 때문에 좀 장티푸스에 걸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계란 표면에 있는 세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반숙을 드시면 혹시 이거 세균 감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계란 표면만 잘 세척해서 드신다면 큰 문제가 없고요. 계란을 너무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은 이 노른자에 있는 영양소들이 많이 파괴된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익혀가지고 반숙 정도 아니면 반숙보다 조금 더 익힌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드시는 것이 영양분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이 좋은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계란을 껍질을 세척 잘 안 하는데 해야겠네. 네, 저는 계란 먹을 때 다 씻어서 먹어요. 확실히. 귀찮으시면은 전체를 그냥 반숙을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담그면은 뭐 알아서 다 세균이 다 죽고요. 저같이 아니면은 계란 껍질을 한번 씻어가지고 드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냥 물로 씻으세요? 저 세제로 이렇게 해서 한번 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란 후라이 할 때 이게 톡톡 쳐가지고 껍질을 깨서 먹잖아요. 그때 닫잖아요. 그런데 가끔 껍질이 들어가기도 들어가죠. 하죠. 근데 그러면은 그게 약간 반숙으로 먹을 때 그 덜 소독된 껍질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계란 같은 경우에 이제 베이컨 같이 콜레스테롤이 좀 높을 수 있는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은 이게 콜레스테롤 파티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계란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리진 않지만 일부의 사람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콜레스테롤을 먹어도 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민감자, 콜레스테롤 예민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란같이 콜레스테롤이 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서도 그 나쁜 콜레스테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HDL 같은 좋은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들이 약간 상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콜레스테롤 연구들을 보면요. 단순히 콜레스테롤 자체가 고지혈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닌 이 몸속에 염증이 있었을 때 그것이 그 혈관을 나쁘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부착시키고 그것들이 이제 고지혈증에 의한 이제 죽상동맥 경화증을 만든다고 보기 때문에요. 콜레스테롤만 무조건 나쁘다고 할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기존에 있고 만성 염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계란 섭취를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1개 정도는 크게 무리는 없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하는 음식 중에 또 하나가 새우예요. 아, 그렇죠. 새우도 뭐 콜레스테롤 많다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앞에 두고 먹고 싶은데 못 드시는 어른들 많거든요. 네네. 그것도 좀 한두 개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콜레스테롤을 먹는다고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과 영향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80%의 인구들은 그냥 먹으면은 몸에서 알아서 이제 조절을 하고요. 나머지 20%, 30%가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서 내가 이걸 좀 먹었더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콜레스테롤 민감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때는 이제 좀 조절을 하시는 것들이 좋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블루베리가 주인공이에요. 네. 블루베리가 좋다는 거는
저희 많이 들었어요. 슈퍼푸드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아주 대표적인 네네. 슈퍼푸드죠. 그 장점이 뭔가요? 일단은 이제 여러 통계들을 보면은 블루베리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은 당뇨 발병 위험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베리의 좋은 점 중에 또 가장 두드러지는 게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루베리 안에 있는 안토시아닌이 이 혈관을 좋게 하지 않을까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혈압 효과도 있고 심혈관계 관련 혈관 질환 예방 효과도 있죠. 근데 블루베리가 사실 우리 흔하게 먹는 과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는 자주 먹는데. 저는 어떻게 매일 드세요? 먹어요. 저는 이제 냉동 블루베리를 씻어가지고 네. 이렇게 집에서 먹죠. 생으로 먹기도 하고, 네, 그렇죠. 분말로 해서 먹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가끔 뭐 요거트나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긴 하던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거트 같은 경우도 이제 무가당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식품은 아니죠. 저도 아이스크림 안 먹은 지가 요새 오래됐어요. 네. 이게 건강 유튜브 하고 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건강 네. 관련해서 이제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네. 점점 안 먹게 돼요. 예. 실천을 하시네요. 그래도. 그렇죠. 이게 보다 보면은 이거 음. 맨 안 좋은 얘기밖에 없으니까요. 뭐 설탕 많이 먹으면은 뭐 치매 위험도 올라가고 하는데 당뇨 위험도 올라가고 이걸 과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안 좋아요. 이렇게 보면 안 좋은 생각만 드니까 음식 보면은. 이거 블루베리를 그러면 그냥 생으로 드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억력 향상에 또 블루베리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망증 있으신 분들도 블루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저도 이렇게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은 굉장히 깜빡깜빡 하잖아요. 아, 그럼 정말 블루베리 생각나요. 오늘도 뭘 까먹었다. 아,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블루베리 꺼내 먹어야지. 그래서 정도요? 꺼내 먹습니다. 예. 그 정도구나. 네, 그렇습니다. 몇 알을 먹어야 되지? 통상 여러 연구에서 보면은 하루에 한 150g 정도 이상을 먹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합니다. 몇 알 정도 될까요? 그게 한 60알 정도 될 겁니다.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그럼 뭐 한 주먹이에요. 한 주먹. 그 정도는 먹어야 된다. 그 색깔이 되게 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색깔 속에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 블루베리가 블루인 이유가 바로 이 색소인 안토시아닌 때문인데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뿐 아니라 다른 이 안토시아닌이 많은 과일들의 섭취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블루베리와 같이 역시나 이 심혈관계 보호작용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 안토시아닌이 많은 게. 이제 일단은 다른 그러세요? 베리류들 그런 것들도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죠. 블루베리도 있고 무슨 빌베리도 있고. 빌베리도 눈에 좋다는 빌베리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블루베리냐 하면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블루베리가 제일 높아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각종 베리류 중에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블루베리가 넘버원이다. 그렇다는 거죠. 언제부터 드셨어요, 그거를? 블루베리가 좋다는 건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뭐 예전부터는 먹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또 했기 때문에 블루베리에 관련해서. 이게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하고 막 드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는데 논문 다 보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먹어야겠다. 네. 그 논문 소개 몇 개만 해주세요. 그러면. 아, 논문 소개요? 네. 뭐 개별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생각나는 게. 일단은 블루베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메타 분석한 리뷰 논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한 이제 시스테믹 리뷰 논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 심혈관계에 좋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혈관계에 좋다는 것은 치매에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혈관에 좋은 것은 뇌에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많은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최근에는 그러면은 왜 뇌에 좋은가라고 했을 때 블루베리를 먹고 나서 이제 펑셔널 MRI 같은 걸로 이제 뇌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뇌 쪽으로 가는 기억력 쪽으로 가는 쪽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더라라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든지 이런 그 뇌 영역들이 있는데 이쪽의 신경세포 재생이나 이런 것들을 돕는 작용들도 동물 실험에서는 좀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뇌에도 직접적으로 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은 사실 뇌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해요. 다만 이것들이 우리 장내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장내 세균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발효가 되면서 성분들이 바뀌거든요. 그 성분들이 뇌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먹으면서 우리가 최대 효과를 보려면 장내 세균총도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장내 세균총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바로 섬유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섬유질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통곡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트도 이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무가당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 장내 세균총을 좋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산균이 많은 그릭 요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우리 장내도 같이 가꾸고 블루베리도 먹으면서 또 뇌도 가꾸고 하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요거트에 블루베리 넣어서 먹으면 최고네요. 그렇죠. 그럼 좋죠. 그릭 요거트에? 그릭 요거트 좋죠. 그 외에도 뭐 귤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기자라든지 이런 식품들하고 같이 먹었을 때 조금 더 상승작용을 볼 수가 있죠. 섬유질이 많고 이제 귀리 같은 거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좋고 구기자는 눈에 좋기 때문에 블루베리와 또 잘 어울리죠. 좀 치매가 걱정된다든가 좀 그런 분들은 블루베리 열심히 챙겨 먹는 건 도움이 되겠어요. 정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치매를 걱정하시는 이 노년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이 블루베리가 좋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기억력을 좀 올려준다라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 기억 능력이라고 우리 기억 능력 중에 최고의 단계에 있는 기억력을 증가시켜준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깜빡깜빡이 자주 되면 걱정하거든요. 내가 치매가 아닌가. 그거 좀 구별법 좀 한번 가볼까요? 통상적으로요. 치매 환자는 본인이 치매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 건망증이 있다 정도는 치매가 아니고요. 그것조차 까먹는 게 치매예요. 네. 일단 내가 나 치매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치매가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나 혹시 좀 이상한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그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지 않아. 나는 아주 올바르고 내가 최고야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맞네. 예. 그래도 그나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건데. 그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심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네요. 그럼 나 치매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죠? 치매 아닐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소인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수면 부족이 아니냐,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은 건망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건망증이란 것은 요거 해야 되는데 아차 내가 이거 까먹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건망증인데 그 치매 초기에도 이런 건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치매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좀 다른 차원의 건망증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기억력하고 블루베리를 연결시켰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연구 쪽에서 보면은 뇌의 그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뇌의 기능을 올려주고 뇌의 기능을 올려준다는 것이 바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니까 뭐 당연히 연관성이 있죠. 냉동도 괜찮다는 거네? 냉동도 괜찮습니다. 영양소는 거의 비슷해요? 아무래도 신선한 게 제일 높고요. 보관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영양소들은 서서히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냉동의 문제점, 생 블루베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에 묻어있던 바이러스, 특히 이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블루베리 표면에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블루베리나 이제 스트로베리든 모든 베리류들을 수확할 때 사람 손으로 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좀 감염 사고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표면을 씻어서 먹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근데 씻는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뭐 끓여서 먹어라, 뭐 잼으로 먹어라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국산 블루베리라든지 아니면은 A형 간염이 발견되지 않은 지역의 어떤 블루베리라든지 하는 것들은 또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죠. 흔한 재료인데 요즘 또 당근을 또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당근에. 선생님은 어떻게 당근 관심 많으세요? 당근은요, 베타카로틴의 폭탄입니다.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의 폭탄이기 때문에 당근만 잘 드셔도요. 사실은 우리 눈 건강을 보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잘 사용되는 항산화제 중에 하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항산화 성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암 발생이라든지 뭐 눈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항산화제가 쓰이기 때문에 당근은 정말 좋은 건강식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당근 색깔이 빨가면 빨갈수록 이 베타카로틴도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타카로틴이 일종의 색소 물질이기 때문에요. 선생님 주로 어떻게 드세요, 당근을? 네, 사실 저는 당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도 네. 진짜 당근 잘 안 먹게 되거든요. 딱딱하고. 그래서 최대한 당근을 먹을 때는 좀 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우리 좀 식감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좀 쉽게 먹을 수 있게 드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주스, 즙 형태는 어때요? 이런 야채 종류나 채소 종류들은 이 섬유질 때문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즙만 따로 먹으면 섬유질 섭취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아서 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즙을 내 가지고 물만 먹겠다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음식에 단물만 빼는 거기 때문에 이 섬유질 같은 우리 이런 좋은 성분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서 드시되 좀 다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당근의 그 베타카로틴을 흡수를 더 높일 수 있는 뭐 그럼 다른 조리법이 뭐 있을까요? 일단은 베타카로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용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름에 볶아 드시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용성들은 우리가 이제 섭취를 했을 때 이 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십이지장을 거치잖아요. 이때 담즙이 나와서 이 지용성 성분들을 뽑아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기름에 볶아서 드실 필요는 없다. 단 소화를 돕기 위해서 기름 성분과 같이 드시는 건 좋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름 중에 가장 건강하다고 알려진 기름이 올리브유? 바로 올리브유죠. 네. 그러니까 당근을 드실 때는 올리브유 한 스푼 정도 같이 드시면은 조금 더 이 베타카로틴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요즘 ABC 주스 유행인 거 아세요? 트렌드에 좀 뒤떨어지고 있네요. 예. 어쨌든 주스는 별로 권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이 주스라는 거는 갈았을 때 서로 막 성분들이 섞이면서 서로 좀 이렇게 파괴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스보다는 좀 잘게 썰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좀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빨로 잘 씹으면은 이 뇌도 튼튼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포만감도 더 증가하고 소화 효소도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스로 드시는 것보다 씹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저도 주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주스도 안 먹는 것보다는 안 드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무가당 주스 그리고 너무 한 번에 과한 양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뭐 주스도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은 주로 드실 때는 주스도 막 드실 때 막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로 까먹으면은 사과를 한 개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스로 사과를 먹게 되면 한 개, 두 개의 양을 그냥 쭉쭉 그냥 그대로 빨아먹어서 과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체의 그런 포만감을 낮추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과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칼로리이기 때문에 주스로 섭취했을 때는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는 우리 몸에 좀 작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요. 저 아는 분은 다이어트 한다고 또 당근을 그렇게 갖고 다녀서 먹더라고요. 당근하고 사과를 번갈아 가면서 어때요? 아주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당근은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낮은 대신에 먹으면은 또 배가 금방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일들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섬유질이 많고 소화는 덜 되지만 포만감을 준다. 좋은 다이어트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저희 네. 당근 조리법을 네. 좀 생각해 보면 네. 옛날 엄마들이 하실 때 보면 항상 당근을 볶았던 것 같아. 짧게 잘라서
볶아서 잡채도 넣고 그렇죠. 김밥에 넣을 때도 조금 이렇게 볶아서 넣고 마치 뭘 알고 그러신 것처럼. 볶으면은 이제 그 씹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식감이 좋아지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양까지는 모르셨지만 식감 때문에 그러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양에도 좋잖아요, 그죠? 영양에도 뭐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죠. 흡수율이 올라가니까요. 말린 건 어떨까요? 말린 거요? 아, 말린 거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요? 안 드시는 것보단 좋은데 뭐 다이어트는 좋겠다, 오래 씹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제가 턱관절이 있어가지고 그 딱딱하면 제가 못 먹어요. 저도요. 예. 저도. 말린 거 말고 생으로 예. 잘게 썰어서 먹는 네. 거를 추천하는 거. 삶거나 뭐 볶거나 올리브유랑 같이 드시거나 요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요즘 당뇨 인구 때문에 다들 걱정이에요. 되게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렇죠. 선생님 당뇨 환자 보세요? 당뇨 환자 보죠. 합병증 환자도 많이 보고 있고요.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죠. 젊은 층도 있나요? 주로? 고등학생도 있고요. 오, 당뇨 진짜? 환자가. 네, 2형 당뇨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당뇨 오면 진짜 머리 아프다. 그렇죠. 근데 또 젊었을 때 오면은 더 좀 잘 낫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왔을 때가 더 치료가 잘 되죠. 당뇨의 원인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왜 당뇨에 걸렸을까? 뭐.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성인형 당뇨가 2형 당뇨고 소아당뇨라고도 부르는 이제 1형 당뇨가 있죠. 그래서 1형 당뇨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이제 췌장이 자가 면역에 의해서 파괴돼서 생기는 질환이고 2형 당뇨는 이제 전형적인 성인형 당뇨죠.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당뇨들도 있고요.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탄산음료,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굉장히 많이 먹고 당뇨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도 많아요. 굉장히 많죠. 검진하고 나면 그런 거 나오던데 네. 그런 사람들은 식단만 참 조정하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음식이 똑같은 반응을 한다라고 봤는데 요새는 사람에 따라서 이 음식의 반응성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된 이유가 한 70% 정도가 아마 그 장내 세균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되는 과정들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진짜로 혈당 강화제를 먹은 정도의 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먹어요, 그럼? 사람에 따라서 요새는 이제 24시간 뭐 부착형 혈당계도 나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좀 부착을 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었을 때 나의 혈당 피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맞는 음식을 좀 찾아 나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훨씬 좋죠. 통곡물 음식, 자연식, 그리고 채식 이런 쪽이 훨씬 좋고요. 또한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이제 저탄수화물 식단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저탄수화물 식단이 만병통치는 아니고요. 저탄수화물 식단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면은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을 단지 저탄수화물 식이로 당뇨를 다 이겨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에게 맞는 음식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강한 식단으로 나의 몸을 좋게 하는 쪽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절대 이런 건 조금 피해라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설탕엔 장사가 없죠. 이게 혈당이 올라가는데 내가 혈당을 잡기 위해서 설탕을 더 먹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가공 식품들 있잖아요.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소화가 너무 잘 돼요.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뭐 베이컨도 있을 수 있고 과자칩, 쉽게 얘기해서 밀가루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빻아놓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씹어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씹으면 바로 몸속에서 녹아서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이 이제 밀가루로 된 음식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다라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 환자들은 설탕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 대체 감미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 아직까지 대체 감미료,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이게 당뇨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나온 논문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만 관련해서 비만을 낮춰줄 수 있느냐라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연구들에서는 다 실패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공 감미료를 먹어도 우리 몸에서 칼로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를 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단 거를 먹었는데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더 그 단 것에 대한 갈망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아직 정확히 검증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공 감미료가 우리 몸의 체중을 절대 줄여주지 못한다 정도. 그런다고 해서 인공 감미료가 안 줄여주니까 나는 그냥 인공 감미료 없이 설탕 많이 들어간 음료를 먹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설탕 많이 들어간 탄산 음료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공 감미료로 우리가 체인지를 했을 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크진 않다. 이 정도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 있는 분들은 좀 하루 3끼 좀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좀 중요할까요? 이 당뇨 식단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뭐 아침을 먹는 게 좋다, 안 먹는 게 좋다, 뭐 말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좀 사람의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최근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아침에 좀 단백질 시기가 높은 식단을 하는 경우에 체중 유지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드시되 이제 저탄수화물 그리고 되도록이면 영양가가 높은 이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닭고기라든지 아니면 대두 아니면 렌틸콩 이런 것들로 아침을 좀 혈당을 덜 올리는 식품들을 드신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도 찾을 수가 있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건 명확하게 검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좀 좋은 방향의 식단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 거를 먹으면은 뇌에서 보상 회로가 충족이 되면서 도파민들이 막 나온다라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중독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먹어도 안 좋은데 굳이 아침에 또 그걸 먹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췌장암이 젊은 층 비율이 0.7%였는데 지금 6%로 올라왔거든요. 10배가 늘었어요. 10배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가설들이 있는데 검증은 안 됐지만 어렸을 때 풍족하게 먹은 사람들이 암 발병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지금 가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좀 더럽게 크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흙 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어릴 때. 저희 어릴 때는 있었거든요. 요새는 아마 그 놀이터도 다 네네. 흙이 없죠. 흙이 없죠. 그냥 그걸로 깔려 있죠. 그럴 땐 놀이터에서 못 놀아 애들이. 어릴 때 기생충도 좀 걸려보고 해야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너무 이게 세틱하다고 하거든요. 무균 상태로 사람을 키우다 보니까 몸에 좀 면역계가 많이 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당뇨도 더 생길 수도 있나요? 약간 관련도 있나 그거는? 관련될 수 있죠. 있죠. 네. 아 근데 이제 소아당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자가면역 질환이고 그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소아 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형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때부터 벌써 애들이 막 비만하면서 췌장 기능이 막 안 좋아지고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이런 케이스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 당뇨 환자 오면 꼭 당부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생활 관리에서 단 거를 좀 피하시라고 하고요.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두 번째로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훨씬 양호한 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어느 정도로 하라 그러세요? 하루에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정하고요. 이제 통상적으로는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라고 해요. 20분 정도. 빠른 걷기. 뛰기. 그 러닝머신에서 네네. 뛴다든지 아니면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격렬한 운동이고 수영도 하루에 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약간 격한 운동을 2-30분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정도가 지금 최근 권고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네. 저강도 운동, 그러니까 걷기가 저강도 운동이거든요.
저강도 운동을 해도 분명히 몸이 좋아져요. 하지만은 걷기만 해가지고는 이 중강도나 고강도 운동량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뛰었을 때 심장이 펌핑질을 하면서 혈관을 넓히거든요. 그러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개선되면서 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훨씬 더 예방될 수 있는 효과들이 있는데, 걷기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다. 계단 오르기 정도가 이제 중강도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안 힘든 걸 계속 오래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그건 있어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하루에 2,000보 걸을 때마다 이 심혈관계 위험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보씩 우리가 걸을 때마다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 2,000보, 4,000보, 6,000보, 그 다음에 8,000보, 10,000보 이렇게 점점 더 심혈관계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무슨 운동 하세요? 저는 이제 집까지 좀 걸어서 다니려고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2.5km 정도, 6km 정도 되는데요. 꽤 되는데. 네, 2.6km 한 40분 정도. 그 정도는 걸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고 집에서 제가 하는 운동은 주로 홈트 많이 하는데 HIIT라고 해서요. 이 하이 인텐시브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좀 고강도 운동을 같이 한 2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버피라고 해가지고 버피도 하고 네네. 또 스쿼트도 하고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고강도 운동이죠.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수영이 좋아요, 사실은. 수영. 예. 수영이 안 맞는 분들은 이제 뭐 아쿠아 에어로빅 같은 것들 좋고요. 노년에는 이제 아쿠아 에어로빅 같은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하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당뇨는 식단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